회의실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테이블 중앙에 놓인 물병과 펜 사이를 맴돌고 한 사람의 미소가 공기 중에 가볍게 떠오르지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동의와 망설임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한꺼번에 숨을 고르는 듯 머뭅니다. 우리는 그 침묵이 불편함인지 합의의 신호인지 분간하려 애쓰며 표정의 떨림과 손끝의 움직임을 읽으려 합니다. 말은 멈췄지만 의미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몸으로 먼저 알아차립니다. 저녁 식탁 위에서 수저 소리만 얇게 부딪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각자에게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마음속에서 아직 모양을 갖추지 못해 말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지만 상대의 체온을 살피는 일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준비라는 이름을 지닌 다리와 같습니다. 아직 건너갈 말을 고르고 다듬는 조용한 통로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말하지 않는 동안 마음은 상대의 속도를 기다리고 기다림은 곧 존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연인의 산책길에서 발걸음만 나란히 맞추는 밤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간격을 두고 길을 밝혀주고 나무 그림자가 길 위로 길게 눕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바람을 맞지만 각자 가슴 속에서 울리는 고백의 문장을 아직 꺼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겁이 아니라 보호에 가깝습니다. 섣부른 단어가 서로를 다치게 할까 망설이는 부드러운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입술은 닫혀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기울고 언어가 미처 닿지 못하는 자리를 눈빛과 호흡이 대신 메웁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낀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의 한숨이 작게 스며드는 아침이 있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지만 모두가 어렴풋이 이해하는 종류의 피로가 객실을 가득 채웁니다. 낯선 이들의 침묵은 무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침범하지 않으려는 예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모르는 삶을 함부로 가늠하지 않겠다는 도시의 약속이 그 고요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서 눈길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조심스러움이야말로 공동생활이 가장 낮은 목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웁니다. 때로 우리는 말의 힘을 믿습니다. 분명한 단어로 상처를 멈추고 오해를 걷어내고 진심을 건네는 경험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말은 그 힘만큼의 위험도 품고 있습니다. 서둘러 내뱉은 판단은 상대의 맥락을 베어내고 화려하게 포장된 설명은 핵심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견고해질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 말의 양이 진실의 밀도를 낮춘다는 역설을 우리는 체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와 말 아끼기 사이 미세한 조율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일 때 힘을 갖습니다. 피로해서가 아니라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해 멈추는 선택은 관계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 선택은 나의 입을 닫는 동시에 상대의 목소리를 열어줍니다. 상대의 숨 간격을 맞추고 표정의 파장을 읽고 그 사람의 어휘가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듣기의 기술은 결국 멈춤의 기술과 맞닿아 있으며 멈춤의 기술은 우리를 성급함으로부터 구해줍니다. 물론 모든 침묵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침묵은 때로 회피가 되고 방관이 됩니다. 상처가 난 자리에 붕대를 감아야 하는 시점에 침묵을 택하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동기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배려 때문인지, 무심함 때문인지, 혹은 더 정확한 언어를 찾기 위한 숨 고르기인지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침묵의 얼굴을 구분하는 능력이 곧 성숙한 대화의 문턱입니다.
말은 형체가 분명한 조각이라면 침묵은 배경을 이루는 넓은 캔버스와 같습니다. 조각만으로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듯 캔버스 없는 조각은 떠다니는 파편이 됩니다. 좋은 대화는 조각과 캔버스의 비율을 알맞게 맞추는 일과 비슷합니다. 한 문장을 말하면 한 호흡을 쉬고 한 번 설명하면 한 번 눈을 마주치며 한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 한 번 마음을 들여다보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이 리듬 속에서 진실은 소음을 줄이고 윤곽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에도 수많은 작은 침묵이 스쳐 지나갑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서의 짧은 양보,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짧은 망설임, 회의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이 짧은 호흡이 그렇습니다. 그 작은 침묵들은 서로를 부드럽게 통과하며 보이지 않는 질서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 질서 덕분에 서로를 덜 다치게 하고 다친 마음을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말의 시대에 여전히 침묵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더 잘 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멈춘 단어들 뒤에서 어떤 배려가 자라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우리가 돌이켜볼 것은 말의 수사가 아니라 침묵의 태도일지 모릅니다. 말은 메시지를 남기고 침묵은 공간을 남깁니다. 메시지는 기억에, 공간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남은 것은 언젠가 다시 말이 되어 더 정확한 자리에 가 닿습니다. 결국 침묵은 진실의 반대말이 아니라 진실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형식입니다. 우리는 이 형식을 두려움의 도피처로 쓰지 않고 이해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침묵은 비로소 살아있는 문장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고른 한 번의 멈춤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 말을 준비시키고 준비된 말은 다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서 배우고 멈추면서 더 깊이 배웁니다. 오늘의 도입은 그 배움으로 향하는 첫 고요한 걸음입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짓고 말로 관계를 세우며 말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말에 자주 속습니다. 말은 투명한 진실의 창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왜곡과 해석을 통과한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플라톤은 언어를 진리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완전한 빛이고 말은 그 빛이 벽에 비친 희미한 윤곽일 뿐이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그 그림자를 붙잡고 진리를 본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빛보다 앞서 달리고 어떤 말은 그늘처럼 뒤늦게 따라붙습니다. 말은 결코 진리를 완전히 담을 수 없다는 이 오래된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표현하지만 그 표현이 곧 나 자신은 아닙니다. 말은 내가 보고 느끼는 세계의 단면을 통과한 산물이고 그 순간의 감정과 기억에 따라 형태가 바뀝니다. 같은 사람의 입에서도 아침과 저녁의 말이 다르고 고요한 날과 분노의 날의 말이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후회할 때 그 후회는 단지 말을 잘못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자책이기도 합니다. 결국 말은 진실보다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며 때로는 그 늦음을 감추기 위해 과장되거나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계 너머까지 설명하려 애쓰며 언어를 과로하게 만듭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표현하려는 순간 말은 진실과 멀어집니다. 사랑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의 온도는 그 문장 밖에 있고 괜찮다는 말 뒤에는 결코 괜찮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은 마음의 번역서가 아니라
번역 오류가 많은 해석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진심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은 그 한계를 잊게 만들 만큼 달콤한 힘을 가집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어떤 말 한마디에 며칠을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온도를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때로는 말의 온도차가 관계의 균열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건넨 위로가 상대에게 칼처럼 닿을 때 그것은 말의 내용보다 전달의 타이밍과 맥락이 엇나갔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타이밍 안에서만 진실로 기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진심을 의심받을 때 우리는 더 많이 말하고 더 세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심이 깊을수록 말은 짧아지고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의 양이 진심의 크기를 증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의 미안해가 장황한 해명보다 더 진실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길어질수록 변명과 자기 보호의 문법을 품기 쉽습니다. 반대로 침묵 속의 미묘한 떨림은 종종 나는 아직 너를 아낀다는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전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어 안에 갇혀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어가 우리의 세계를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틀 안에서만 사고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운 후에야 사랑을 느낀다고 믿게 되고 이별이라는 단어를 이해한 후에야 상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즉, 언어는 경험을 해석하는 틀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을 제한하는 벽이기도 합니다. 말의 구조가 사고의 구조를 만들고 사고의 구조가 진실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말은 진실을 담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진실을 가두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말의 과잉은 진심의 빈곤을 감추기 위한 장막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화려한 문장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그 문장 뒤에는 나도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말은 소통의 도구이자 자기 증명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진심은 더 조각납니다.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뜻을 듣기보다 자기 주장을 외치느라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시대일수록 진실은 더 멀어집니다. 말에는 해석이 따라붙습니다. 같은 문장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각자의 기억과 상처가 그 문장의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기 때문입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지만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로 들립니다. 언어는 객관적인 체계 같지만 실은 가장 주관적인 도구입니다. 말의 의미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진실은 말에 담기지 않고 말과 말 사이의 간격에서 비로소 피어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려 애쓸수록 말은 그 진실의 일부를 흘려보냅니다. 진심은 다 담지 못한 채 흘러넘치고 때로는 그 흘러넘친 말이 오히려 상처를 만듭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날의 침묵이 시간이 지나 마음을 지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의 흔적과 침묵의 공백이 함께 엮일 때 드러납니다. 말은 진실을 향한 시도이고 침묵은 그 시도의 여백입니다. 결국 말의 한계는 진실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늘 표현하고자 하지만 표현하는 순간 이미 일부는 잃습니다. 하지만 그 잃음 속에서 다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끊어진 말과 멈춘 침묵이 함께 만드는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말로 진실을 쥐려 하지 않고 말 너머의 마음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이 다하지 못한 부분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실의 깊이에 닿게 됩니다. 이것이 말의 한계이자 동시에 언어가 가진 가장 인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완벽히 전달되지 않기에 우리는 더 많은 이해를 시도하고 오해 속에서도 관계를 이어갑니다. 말은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소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실은 완전한 문장보다 서로의 말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오해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말에 닿으려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침묵은 종종 무언가를 피하기 위한 방패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집중이며 단절이 아니라 감정의 밀도가 가장 짙어지는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소리를 멈출 때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이 많을 때는 감정이 흩어지고 감정이 깊을 때는 언어가 멈춥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숨결 앞에서 친구의 아픔을 곁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커서 언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침묵은 그 깊이의 표현이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언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은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단어보다 온도를 먼저 느끼고 문장보다 표정을 먼저 읽습니다. 말이 아닌 신호로 교감하는 능력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떨릴 때 혹은 눈빛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안의 불안을 언어 없이도 감지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해석의 공간을 여는 언어입니다. 말을 멈춤으로써 상대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이 관계를 단단하게 엮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진정한 대화는 말의 흐름이 아니라 말과 말 사이의 틈에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틈에서 상대의 온도를 느끼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자각하게 됩니다. 침묵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으로도 작용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내면의 독백이야말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소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를 알게 됩니다. 침묵 속의 독백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정비하는 사유의 시간입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제자들에게 대답하기 전 3번 침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침묵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 두 번째 침묵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세 번째 침묵은 말이 진심인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3번의 침묵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말은 무게를 얻습니다. 침묵 없이 나온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고 침묵을 거친 말은 마음속에 남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는 말 속에 감춰진 침묵이다라고 했습니다. 존재가 언어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말해도 인간의 실존에는 말로 옮길 수 없는 여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빛, 손짓, 한숨, 그리고 고요한 침묵 속에 그 사람의 전체가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어는 언제나 부분적이지만 침묵은 전체를 품습니다. 침묵 속에는 말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고 그 정보는 직관과 감정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침묵을 통해 분노를 읽고 슬픔을 알아차리며 때로는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침묵은 비언어적 언어이며 말보다 더 정직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진실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에는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침묵은 두려움의 가면이고 어떤 침묵은 포기의 신호이며 또 어떤 침묵은 타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침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은 언젠가 후회가 되고, 배려에서 나온 침묵은 시간이 지나 이해로 돌아옵니다. 인간관계의 성숙은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출지를 아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침묵은 관계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연인이 싸우고 난 뒤 한동안 말을 잃을 때 그 침묵은 감정의 결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오랜 침묵은 미움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거리일 때가 많습니다. 오랜 친구가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줄 때 우리는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임을 압니다. 침묵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는 쉼표입니다. 우리는 쉼없이 말하며 사랑을 잃기도 하지만 잠시의 침묵으로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듣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이 멈춘 자리에서 들리는 것은 세상의 작은 소리들입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커피가 식어가는 소리, 누군가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침묵은 과거와 미래를 잠시 멈추게 하고 현재에 완전히 머무는 상태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때 우리는 삶이 체험이 아니라 비움의 예술임을 깨닫습니다. 말이 쌓여야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비워낼수록 진심이 보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 침묵으로 누군가를 이해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말하지 않은 순간에 어떤 진심이 숨겨져 있었는가? 때로는 내가 던지지 않은 말 한마디가 상대를 살렸을 수도 있고, 내가 삼킨 문장이 나를 지켜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 가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침묵의 힘은 바로 그 선택의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말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결국 마음은 언제나 침묵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심은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한 번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이해이자 가장 깊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이 품은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말과 침묵의 경계에 머뭅니다. 말이 진실을 드러내는 통로라면 침묵은 진실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말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진심은 말의 중심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여백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남고, 그 남은 자리에 침묵이 스며듭니다. 말이 빛이라면 침묵은 그림자입니다. 둘은 서로를 보완하며 존재의 형태를 완성합니다. 오직 빛만 있다면 형체는 사라지고, 오직 그림자만 있다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진실이란 바로 이 빛과 그림자의 조화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말이 많아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의 짧은 눈빛, 가족 간의 익숙한 침묵 속에는 이미 수많은 말이 녹아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에서 피어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언어가 닿을 수 없는 차원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종종 말이 필요 없는 사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관계 속에서 침묵이 이미 대화의 언어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서로의 진심이 충분히 닿았기에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형태입니다. 삶에서도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분노했을 때 한마디 덜 하는 것, 억울할 때 반박 대신 기다리는 것, 슬플 때 괜히 웃지 않는 것.
그런 조용한 선택들이야말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침묵은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내면의 균형입니다. 말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면 침묵은 그 세상을 지탱하는 무게입니다. 말은 방향을 만들고 침묵은 깊이를 만듭니다. 방향 없는 깊이는 정체되고 깊이 없는 방향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과 침묵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대화가 끊기면 어색하다고 느끼고 정적이 흐르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대화는 침묵을 견디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을 견디는 사람은 상대의 말뿐 아니라 말하지 않은 마음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여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말 사이에 흐르는 침묵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결국 말과 침묵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두 개의 날개입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말이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킨다면 침묵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연결시킵니다. 말이 밖을 향한 길이라면 침묵은 안으로 향한 길입니다. 진실은 그 두 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태어납니다. 말로 세상을 이해하고 침묵으로 자신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느낍니다. 오늘 하루 말보다 침묵을 조금 더 선택해 보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 대신 미소를 건네고 판단 대신 마음의 여백을 남겨보세요. 그 조용한 선택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자신에게는 가장 큰 안정이 될 것입니다. 말이 멈출 때 마음이 비로소 들립니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듣고 세상과 자신을 다시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